새벽의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몇몇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정옥은 딸 윤경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움직임 없이, 말 없이. 치맛자락은 바닥에 길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 모아져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참 착했는데 너무 안 됐어. 하지만 정옥은 그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윤경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민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팔엔 상주 완장이 감겨 있었고 손엔 흰 국화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윤경의 사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윤경아, 고생 많았지. 이제 편히 쉬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빈틈이 없었다. 모범적인 애도, 절제된 슬픔의 언어. 정옥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 손끝, 눈빛. 그 어떤 것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다문 채 그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날 새벽, 정옥은 슬픔보다 먼저 의심을 품었다. 며칠 뒤 정옥은 딸의 방문을 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다. 방 안은 그대로였다. 침대 위 이불은 반쯤 접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읽다 만 책과 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정옥은 천천히 걸어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손에 닿았다. 앞면엔 아무 글씨도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한 장 나왔다. 흰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딸의 글씨였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엄마는 항상 내 전부였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윤경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다. 정옥은 편지를 꼭 쥔 채 주저앉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슬픔은 이미 그 너머에 있었다. 그녀는 딸이 이 방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을 감추며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느꼈다. 책상 아래엔 작은 노트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찢긴 페이지들, 펜으로 꾹꾹 눌러 쓴 단어들, 그리고 지워진 흔적들. 그 안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윤경의 나날들이 숨어 있었다. 정옥은 한 장 한 장 조용히 넘겼다. 그녀는 알았다. 딸은 도움을 구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 신호를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방 안에서 정옥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정옥은 딸의 일기장을 덮은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떠오른 것은 어느 늦은 밤의 기억이었다. 정옥은 한 장 한 장 조용히 넘겼다. 그녀는 알았다. 딸은 도움을 구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 신호를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방 안에서 정옥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도 윤경은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찬물에 부른 밥그릇과 남은 반찬 몇 가지, 말없이 젓가락을 놓고 씻지 않은 손으로 물기를 닦았다. 민철은 거실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고 있었다. 소파 뒤로 윤경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잠시 후 민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반찬이야? 사람이 먹을 수는 있게 해야지. 말투는 짜증 섞인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분명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윤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웃음을 지었고 그 웃음은 어딘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철은 다시 말을 이었다. 집에만 있으면서 이 정도도 못해.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너는? 그 말에 윤경은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곧 다시 접시를 닦기 시작했다. 손등이 물에 젖어 있었고 고개는 계속 숙여져 있었다. 그날 밤, 방 안에서는 낮은 흐느낌이 들렸다. 작고 끊긴 숨소리. 누군가는 이불을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정옥은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전화기를 들었다. 그러나 수화기를 들고도 끝내 아무런 번호도 누르지 못했다. 그저 불을 끄고 누웠다. 그렇게 많은 밤을
그녀는 스스로 외면하며 지새웠다. 그날 밤 정옥은 윤경의 방 창문을 열었다. 늦은 봄, 아직은 선선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책상 위에 놓인 유서와 일기장이 조용히 펄럭였다. 그녀는 딸이 남긴 문장들을 다시 읽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쯤. 엄마는 몰랐을 거야. 민철이 어떤 사람인지. 나도 처음엔 그를 믿었어. 근데 그게 실수였어. 정옥은 고개를 떨궜다. 자신은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알고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남의 가정사에 괜히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그 오래된 말. 며느리 일은 모른 척하라는 그 습관. 딸의 결혼 생활을 함부로 헤아리지 말자는 그 조심. 모든 것이 이제는 죄처럼 느껴졌다. 딸이 숨죽이며 울던 밤. 딸이 두려움에 잠 못 들던 밤. 그 모든 시간에 정옥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딸을 죽음으로 떠밀었다.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거실로 나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낡은 사진 몇 장과 서류 뭉치, 그리고 윤경이 어릴 적 그린 그림이 있었다. 그녀는 서랍 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하얀 A4 용지.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써내려갈 무언가를 담을 종이었다. 정옥은 그 앞에 앉았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처음으로 스스로의 이름을 써넣었다. 그리고 적었다. 피해자 유가족, 어머니 정옥. 그날 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여인이 처음으로 세상에 말을 걸었다. 그녀는 이제 딸 대신 말하려 했다. 그리고 딸을 대신해 싸우려 했다. 며칠 후, 정옥은 도서관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책이 아닌 컴퓨터 앞에서였다. 모니터에는 민철의 이름이 검색되고 있었다. 그의 학력, 이력, 가족, 재산, 회사.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정갈하게 정리된 프로필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옥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주소지. 민철이 윤경과 혼인신고 이전에 살던 곳. 그 주소 근처의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익명의 글들이 있었다. 408동 아파트 204호 밤마다 소란. 아랫집인데 남자 목소리 무섭게 들림. 정옥은 그 글들을 하나하나 캡처했다. 시기와 위치, 윤경과의 동거 시점과 묘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다음은 그의 직장. 민철이 일하는 중소기업의 재무팀. 정옥은 그 회사의 하청업체로 일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내부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 사람 일은 잘하는데 성질이 좀. 예전에도 계약 문제로 폭언했다고 들었어요. 하나의 퍼즐이 또 하나를 끌어당기듯 조각조각 맞춰지고 있었다. 정옥은 노트를 펴고 그동안 모은 단서를 정리했다. 윤경의 일기, 자살 직전의 유서, 동네 이웃의 증언, 그리고 회사 안팎의 불편한 평가. 정옥은 그중 하나의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딱 하나의 문장을 적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민철이 어떤 남자인지를 느낌이 아니라 증거로 붙잡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정옥은 경찰서 근처를 서성이다.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다. 고발. 내가 시작한다. 아침 일찍 정옥은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검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가방에 넣은 채였다. 서울중앙지검 앞. 낯선 건물 앞에 선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종이 몇 장일지 몰라도 지금 그녀가 들고 있는 고발장은 딸의 목숨이 담긴 기록이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딘가 단단해 보였다. 민원실 앞 창구. 정옥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접수 담당자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직원은 이름과 내용을 확인한 뒤 고개를 들었다. 피해자가 따님이시고 가해자로 지목하신 분은 사위분 맞으시죠? 정옥은 조용히 대답했다. 맞습니다. 직원은 잠시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용이 심각하네요. 조사팀에 넘기겠습니다. 봉투는 그렇게 그녀의 손을 떠났고 대신 책임이라는 무게가 조금 더 깊이 어깨에 내려앉았다. 검찰청을 나서는 길. 햇살이 등 뒤로 비치고 있었다. 정옥은 핸드폰을 꺼내 윤경의 사진을 꺼냈다. 웃고 있는 딸의 모습. 그 미소는 이제 고통이 없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엄마가 시작할게. 그 순간 늦은 복수가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정이라는 걸 정옥은 분명히 느꼈다. 정오 무렵 민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정적이었다. 사무실 직원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그의 뒤를 따라 움직였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회피했다. 팀장 자리로 향하던 민철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복도 끝 회의실 안에서는 팀장과 인사과장이 뭔가를 놓고 심각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이름이 언뜻 들렸다. 민철 씨 거는 일단 확인을. 그는 문 앞에 멈춰 섰다가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소용돌이쳤다. 며칠 전부터 이상했다. 이메일 회람에서 이름이 빠지고 중요한 회의 일정이 전달되지 않았다. 결제 라인도 그를 거치지 않고 넘어갔다.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회사 대표에게 호출됐다. 작은 회의실 안 대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개인적인 일이겠지만 회사 이미지와도 관련된 문제라 경찰에서 정식으로 협조 요청이 들어왔어요. 민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표는 덧붙였다. 진실이 무엇이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신이 자리를 비워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은 박스 하나에 자신의 짐을 담았다. 컴퓨터 모니터 위에 붙여진 승진 후보라는 메모도 잠시 전까지 꿈꾸던 다음 달의 출장 계획도 모두 그대로 남겨두었다. 회사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무거웠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비가 내리던 오후 정옥은 작은 카페 안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선. 윤경과 대학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친구였다. 카페 문이 열리고 우산을 접은 미선이 들어왔다. 그녀는 정옥을 보자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미선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잠시의 침묵. 그 후 정옥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윤경이 행복했을까요? 미선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가가 벌써 붉어져 있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다. 언니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한테 맞았고 욕도 들었고 도망치고 싶어 했어요. 정옥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떨렸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과 녹음 파일 하나를 보여주었다. 사진에는 멍든 윤경의 팔, 부서진 식탁, 그리고 눈을 붉힌 채 찍힌 셀카가 있었다. 녹음 파일에서는 거칠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와 불안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미선은 덧붙였다. 언니가 남긴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걸 엄마한테 꼭 보여달라고 했어요. 정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받았다. 그 순간 침묵하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듯했다. 증거는 여기 있었다. 진실은 딸의 친구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정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 눈빛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지금까지는 의심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이었다. 이제 딸의 목소리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며칠 후 정옥에게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다. 회색 봉투. 보낸 사람은 법무법인 무인. 정옥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 예고서라는 딱딱하고 차가운 문장이 담겨 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정옥이 민철을 가정폭력으로 고발한 사실이 사실무근이며 그로 인해 심각한 명예가 훼손되었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였다. 정옥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잠시 숨을 멈췄다. 어렴풋한 두려움이 가슴 한편에서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들었다. 이건 반격이었다. 진실을 덮으려는 익숙한 방식의 협박. 정옥은 그날 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증거 제출을 요청했다. 윤경의 친구 미선이 준 사진과 녹음, 그리고 일기장, 그 모든 것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정도면 고발 취하될 가능성 없습니다.
오히려 저쪽에서 엮고서 들어온 걸로 수사 방향을 더 명확히 잡을 수 있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다. 민철은 이제 공격이 방어가 되지 않는 시점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고소는 정옥에게 상처가 아닌 또 하나의 증거로 남을 뿐이었다. 지방법원 제4형사부. 법정안은 조용했다. 오전 10시 정각. 첫 공판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피고인석에 민철이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러나 법정의 공기는 그의 준비된 모습과 달리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방청석. 정옥은 한 줄 뒤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딸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넣은 후 처음 마주하는 자리였다. 판사가 입장하고 첫 공판이 시작됐다. 검사는 민철이 윤경에게 가했던 지속적 폭언, 폭행, 그리고 그것이 자살에 끼친 영향에 대해 조목조목 정리하며 말했다. 피해자의 자필 일기장, 피해자의 친구가 제공한 음성 파일, 피해자 사망 직전 촬영된 사진 등 모든 증거가 정황과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저었다. 변호인은 곧장 반박했다. 피해자와의 갈등은 있었지만 모두 부부간의 사적인 다툼이었고 폭력은 없었습니다. 유서에도 명확한 가해 지목은 없습니다. 그 말에 정옥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무언가 외치고 싶었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침묵은 비명이었다. 판사는 고개를 들어 방청석 쪽을 바라봤다. 고 윤경 씨의 유족 중 진술을 원하는 분 계십니까? 정옥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늘은 말이 필요 없는 날이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딸의 이름으로, 엄마의 이름으로 진실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옥은 법원에서 돌아온 뒤 버스 정류장 근처의 슈퍼에서 조용히 생수를 사고 있었다. 가게를 나서려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낯익은 낮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어디까지 할 셈이야, 어머니? 정옥은 천천히 돌아섰다. 민철이었다. 법정에서 보았던 그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핏발선 눈, 말라붙은 입술, 그리고 격하게 들숨을 쉬는 몸짓.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급하게 속삭였다. 당신이 뭘 알아? 그 애가 왜 그렇게 됐는지. 당신은 알아? 정옥은 말없이 바라만 봤다. 민철의 손이 가방끈을 움켜쥔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밀쳤다. 작은 충격에 정옥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주변에서 깜짝 놀란 행인이 슬며시 시선을 주었다. 민철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증거라고 들이민 그딴 것들. 다 날 조작범 만들려고 꾸민 거 아냐? 웃기지 마. 끝까지 가보자고.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핸드백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그의 말과 행동을 녹음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끝까지 가자. 이번엔 도망 못 간다. 민철은 그제야 뭔가 눈치챘는지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봤고 얼굴을 찡그린 채 뒤돌아 사라졌다. 정옥은 가슴을 진정시키며 핸드폰을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녀는 오늘 민철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렸는지를 확신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진실이 그를 집어삼키는 시간도 머지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다침 뉴스 포털의 한 구석에 짧은 속보가 올라왔다. 전 가축건설 차장 민모 씨, 가정폭력 및 협박 혐의로 구속. 그 문장은 단 몇 줄에 불과했지만 그 속엔 수년간의 침묵과 딸의 울음, 어머니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정옥은 뉴스를 읽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전날 밤의 녹음 파일, 딸의 일기장, 친구의 증언, 병원 기록, 그 모든 것들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검찰의 손에 전달되었다. 민철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영장이 발부되었고 경찰은 그의 자택 앞에서 체포를 집행했다. 수갑을 찬 채 검은 패딩을 입고 고개를 숙인 민철의 모습은 한때 가장도 성공한 남자도 아니었다. 그는 가해자의 얼굴을 한 채 철창 안으로 사라졌다. 며칠 뒤 정식 재판 일정이 잡혔다. 중앙지법 대형 법정에서 민철의 첫 본격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정옥은 조용히 입가를 다물었다. 이 싸움은 단지 복수만이 아니었다. 딸의 고통을, 그 침묵을, 사라진 목소리를 세상에 증명하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 정옥은 모든 서류를 정리했고 증인과 변호사 그리고 수사 담당자와의 연락을 끊김없이 이어갔다. 이제는 법이 판단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진실이 승리할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좁은 수감실, 낡은 매트와 금속 침대 위에서 민철은 밤마다 뒤척였다. 새벽이 되면 기억 속에 묻었던 장면들이 서서히 떠올랐다. 윤경의 울음소리, 문틈 넘어 들리던 조용한 훌쩍임, 입술을 꾹 다문 채 밥상을 차리던 그녀의 손, 그리고 거울 속에서 마주쳤던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 민철은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땐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지만 그 물음은 공중에서 사라지고 침묵만이 남았다. 밤이면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좁은 골목, 윤경이 그 끝에서 흰 옷을 입고 서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그 무엇보다 날카로웠다. 민철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윤경은 점점 멀어지고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윤경아, 미안해, 미안하다니까. 하지만 윤경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새벽, 민철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어두운 수감실 안은 숨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제서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고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있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비명이 된다는 걸. 대법정, 회색 벽과 높은 천장 아래 마지막 재판이 시작되었다. 민철은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방청석 뒷줄, 정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장은 그녀를 불렀고 증인석까지 걸어가는 동안 법정 안은 숨소리마저 멎은 듯 조용했다. 정옥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제 딸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큰 소리 내지 못했고 가정이 깨질까봐,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모든 걸 참아냈습니다. 그녀는 한 번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을 이었다. 그 아이가 내게 처음으로 말했을 때 이미 너무 늦었더군요. 몸도 마음도 망가진 채였습니다. 재판정에 앉은 판사들과 배심원들, 심지어 검찰과 변호인조차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정옥은 고개를 들어 민철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끝까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떠난 날도, 장례식에서도, 법정에서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고 담담했지만 무너질 듯 떨렸다. 이 법정에서 제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제 딸이 세상 앞에서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줘야 한다고. 그것뿐입니다.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정옥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증인석을 내려왔다. 그 발걸음엔 슬픔도 있었지만 더 이상 숨지 않는 어머니의 용기가 담겨 있었다. 선고 공판 날 법정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긴장감이 어깨를 누르는 듯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민철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표정은 비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 한 인간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파괴한 구조적 폭력의 결과입니다. 그는 윤경이 남긴 일기, 친구의 증언, 병원 진단서,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하나씩 언급했다. 방청석과 정옥은 말없이 그 말을 들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은 채였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재판장이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민철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민철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당황과 두려움, 그리고 처음으로 실감이라는 것을 담고 있었다. 수감실로 호송되기 전 그는 정옥을 한번 돌아봤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이제 그가 아무리 뒤돌아봐도 그녀에게는 볼 이유도 들을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법은 진실을 인정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던 한 생명에게 늦게나마 도착한 정이었다. 정옥은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나섰다. 그녀의 그림자가 느리게 문 너머로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초겨울 들려 잔잔했지만 묘비 앞의 나뭇잎들은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다. 작은 공동묘지 한편 윤경의 묘 앞에 정옥이 앉아 있었다. 손에는 흰국 조심스레 그 꽃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묘석에는 윤경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라는 문구가 정갈하게 새겨져 있었다. 정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러다 마치 속삭이듯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 이제 됐다. 엄마가 내 편 들어줬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이미 너무 오래 울어.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듯했다. 대신 표정은 편안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은 사람처럼. 정옥은 묘 앞에 작은 보온병을 꺼냈다. 안엔 딸이 좋아하던 따뜻한 유자차가 조심스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한 잔 따라 묘비 옆에 내려놓았다. 이제 편히 쉬어. 더는 아프지 말고 다신 울지 말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묘 앞에 짧게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뒤를 돌아봤다. 그곳엔 조용한 햇살과 바람 그리고 그녀가 끝끝내 지켜낸 딸의 이름만이 남아 있었다. 정옥은 발걸음을 돌렸다. 그 길은 끝이 아니라 이제야 시작된 자신만의 삶으로 향하는 길이었다.